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을 벗어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변동성 범위를 하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단기 급락으로 가는 또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뭐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이거에 버금가는 단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국가고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이 미친놈들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빨리 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요렇게 빨리 해서 그 물가를 잡고 또 신속하게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공포를 자극해서 그런 목적이었겠지만 이 세상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를 제재만으로 패퇴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수가 이어지면서 이제 미국이 문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은 현명한 국가니까, 그 시스템이 현명하니까. 그럼 이쯤 돼서 이제 이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책이란 게 코로나 때 아주 잘 입증이 됐습니다. 코로나 발발 후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하자 신속하게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가동해서 미국 시장이 살아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은행 파산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장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국은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한다라고 하면 나락을 한번 보게 되는 거고, 큰 사건이 터질 만한 그 조짐 싹을 자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물가를 잡는 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2% 인플레이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 뚱딴지 같은 소리고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인플레이션을 3%로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5%로 높인다든지,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니까 이게 유력한데, 현재 CPI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3%를 했을 때 순식간에 지금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그 이 3%를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4.5%라든지 한국의 3.5%, 이 기준금리가 4.75, 이 기준금리가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이 3%고 여기에 수렴했는데 니네 3.5%면 과하다, 4.75%면 굉장히 과하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살아나고 부동산도 살아나 버리느냐, 아니면 결국 한번 위기가 나서 난리가 난 다음에 수습이 들어갈 것이냐, 요 둘 중 하나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아직도 다릅니다. 우리 대출 받을 때, 저 동성애자니까 대출 우대 좀 해주세요, 그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창업할 건데 제 아이템이 되게 좋아요, 대출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금융권에 대출이 없습니다. 왜냐? 뭐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제조업을 했을 때, 국내에서 이 제조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조업을 한다라는 것은 공장도 최소한 임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임대해서 뭐 설비를 갖고 오든 사람을 고용하든 뭔가 돈이 아주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뭐 중기청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 뭐 아이템 같은 걸로 대출을 한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큰 폭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걸 계기로 한국의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되고 신속하게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못을 박아놨지만 한국은행은
유연하게 대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작년 10월 달에 이미 독자 통화 정책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있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충격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2%라고 목을 매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3%만 하면 하반기 되면 순식간에 중립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3.5%의 기준금리를 3%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내년에 2% 중반 정도의 기준금리가 된다면, 물론 집값은 오르지 않겠지만 부동산이 그럭저럭 사업을 할 상황은 될 겁니다. 좋은 입지에, 그리고 시공비도 조금 안정이 될 것이고, PF도 지금 3.5% 기준금리에 무슨 11에서 16%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2.5%가 되고 뭐 한 4%에서 6% 정도 된다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긴 조금 요원한 상태인데, 주식 시장도 유동성에 좀 도움을 받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하락은,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큰 폭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좋은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접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잠깐 해외 증시를 보면, 뭔가 폭포수처럼 지금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계속 차트를 보다 보면 차트라는 게 길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고, 그렇지만 지금 상태는 뭔가 머리가 무거워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 왜냐하면 나스닥은 이 금융주하고 또 연관이 조금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달러 상태를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11원. 환율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크게 치솟는다, 그러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 통화 정책을 하는 일본 보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 하락이란 것은 국채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또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국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채권이란 게 이렇습니다. 채권 이자를 6%를 줍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발행된 채권은 4%짜리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채권 4% 발행이 되는데 나 6%짜리니까 기존의 채권에 비해서 2%를 플러스가 됩니다. 2%가. 그러면 이 플러스된 가치, 예를 들어서 이게 5년물이다. 5년 동안 10%나 더 많습니다. 그럼 이 가치만큼 이제 채권 평가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평가 이익이.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 반대로 6%짜리를 찍었는데 다음에 발행한 게 8%짜리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서 채권 금리에서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채권 평가 이익, 채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문제가 없지만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이 채권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매가 들어옵니다. 내 돈 내놔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팔아서 줄게. 지금 당장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손실을 본 상태에서 채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나서 줄 돈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파산이 하나 둘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제일 취약하고 제일 빚도 많은 애들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회는 많이 오는데 가끔 이게 이거 정말 확실하다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린바이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동
네, 내동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 선물 괴리가 있는데 이 공개 매수하고 선물하고는 무관합니다. 선물은 4월물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개 매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물 가격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 88,000원, SM이 88,000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SM이 88,000원이면 뭐 최대 주주 지분이 17% 정도 있다가 최대 주주 지분이 39%, 40%가 되니까 분명히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8만 원, 물론 3만 원이면 사야 되겠지만 8만 원이면 뭐 거기서 거긴데, 이 선물의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만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위험,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서린바이오에 앞서 가지고 오늘 종목들 중에서 그 저거 저 뭐였지?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었는데 다 빠지긴 했지만 그게 기술 특례 1호 아니 상장 중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종목인데, 아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기가 떨어져 가지고. 제놀루션. 예. 이게 왜 생각이 안 날까? 예. 예, 제놀루션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쭉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예, 이쯤 되면 이제 제놀루션 주가가 한참은 또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제놀루션이 오늘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보면, 예, 그 꿀벌 에이즈 치료제 임상 성공, 그 뭔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놀루션이 이제 이 임상 시험을 완료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돈이 들어가면서 뭔가 테스트를 해 왔다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프로폴리스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프로폴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창 이제 그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진짜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때, 한 6년 전에. 그때 위경련이 한 4번 정도 났었는데 프로폴리스 먹고 좀 득을 본 게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다가, 그리고 뭐 감기 걸리려고 할 때 한 방울씩 이렇게 가글을 해주면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효과는 명확한 것 같은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네, 분명히 이제 무형의 어떤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놀루션이 돈 가지고 뻘짓하지 않고 돈 벌어 가지고 또 열심히 이런 데 투자하는구나, 이런 걸 주주들에게 또 피력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강력한 상승과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봉 흐름을 봤을 때 장초에 분위기 좋았다가 떨어졌는데 매수에 비해서 이 매도의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 매집형으로 봐야 되고, 요게 당장은 치고받고 하게 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끼리. 이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다시 바닥으로 갈 텐데, 한번 바닥으로 간 다음에는 어느 정도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서 지지가 된다면 8,000원대 중반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새로운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놀루션에 대한 오늘도 보면 신호도 났습니다. 신호 나자마자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한 서너 달 있다가 큰 시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 흐름 자체를 보면,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거 에코프로비엠, 예, 오늘 이제
선물 매도에 또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종목하고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목이야 만약에 그냥 단순히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비싸니까 여기서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대응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을 산다는 것은 3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 변동이 조금만 나오면 순식간에 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 방향하고 마이너스 10%면 3배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입니다. 근데 이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증거금이 얼마 정도냐면 한 60% 정도가 보통 증거금으로 됩니다. 이걸 하회를 했을 때는 강제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가 되면 40%인데 이게 그러면 변동 자체가 한 2, 3%만 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근데 이 변동 자체가 위에서 13이 됩니다. 나중에 폭락해도 여기서 한번 하다가 반대 매매 당하면 끝입니다. 만기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좋아. 증거금만큼만 사지.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냥 1,000만 원만 산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매도 먼저 해놓고. 사람 마음이란 게 하다가 보면 다 삽니다. 살 수 있을 만큼 다 삽니다. 예, 그래서 요 전략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일단 갭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여기서 변동 나오다가 또 지나치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갭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포인트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특성상 쉽지가 않다. 잘못 얻어 걸리면 순식간에 또 날아갑니다. 10%만 마이너스 돼도 30%는 날아갑니다. 3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할 때만, 제가 말씀드린 그 SM 같은 그런 거 할 때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사명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영신 모빌리티로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YM을 해서 영신이 아니에요. 영 모빌리티인데, 뭐 영신 모빌리티의 약자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님 성함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빌리티로 바꿨다는 것은 이 회사의 정체성이 이제 매우 뚜렷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름 바꿔서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사기치고 주주들한테 못할 짓 한 회사들은 이름 살짝 바꿉니다.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름 바꾸고 또 사기치려고 이름 바꾸네 하기 때문에 대체로 반응이 좋지 않은데,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는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중소형주들, 1,000억 이하의 중소형주들은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 시즌, 이 작은 종목들은 혹시라도 불량 나서 한 100억, 200억 물어주게 되면 그냥 그 길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혹시라도 뭐 대충 하다가 회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주식을 더 사고 싶고, 이 주식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하지만 감사 보고서 이후에 보통 그런 시즌이 온다. 중소형주, 특히 작은 종목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은 지금보다는, 시장이 앞으로 나빠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3월 말 이후가 나아질 거고, 영신금속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에너지 분출할 것 같은, 굉장히 여기서 변동성 범위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그런 역동성이 느껴지고, 요 신호도 나왔고, 요 신호 한번 나오면 뭐 그 뒤로 크게 오르는 통계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니고 몇 달 후에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린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도 뭐 갑자기 그런 자괴감이 드는데 뭔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예. 또 그 도움을 보면 그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일단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주 이제 보기 드물게 이 태양광하고 주식하고 평판이 비슷합니다. 제가 항상 이 평판이 나쁜 거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농담으로. 근데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듯이 태양광 한다 그러면 반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앞에 너무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지금 잘하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그분이 이제 솔라선 에너지 그 대표님이 이제 아주 양심적으로 잘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솔라선 에너지의 방식, 이제 그 장기간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구분을 해서 안 되는 이런 또 사업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 업체에 맡겨 보니까 진짜 형편없고 진짜. 지금 사용전 검사라고 이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떨어져 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직접 하는 게 맞겠다. 제가 직접 하면 뭐 억울하지도 않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제가 기인을 만나 가지고 인허가 서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또 인허가 담당하시는 이 공무원분께서 보셨을 때 너무 편하도록 잘 만드셔 가지고 거기다 제가 가서 또 굽신굽신하니까 자료도 훌륭하고 또 뭐 싸가지 없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잘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또 도면 그리는 데가 계속 틀리고 뭐 아우 진짜 뭐 들어가면 또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전기 전공도 하시고. 아우 그래서 또 다른 뭐 계약 관련돼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또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빨리 또 잘하시는 겁니다. 하루 만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가 뛰어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항상 항상 뭔가 제가 해결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뭐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전에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인근의 업체한테 맡겼다가 조금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 여러 번 생겼는데 직접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맞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좀 평판이 나쁜 데에서 좀 양심적으로 잘해서 또 좋은 걸 만들어 보자. 왜냐면 이게 얼마든지 양심적으로 해도, 그리고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려도 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태양광이 너무 좋고 주식도 너무 좋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진짜 슈퍼 파워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뭐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그게 잘 될까? 수익형 부동산이 잘 될까?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태양광 발전소가 낫지 않나. 태양광 발전소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떨어지면 주식이 좋아집니다. 예.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기업들이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보다 태양광이 낫고, 앞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배당은 주니까. 채권보다 주식이 나을 겁니다. 배당도 주고 시세 차익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하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하는데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주 중심이 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른 진짜 이 우리 회원분들 중에 유능한 분이 나타나셔 가지고 정말 그렇게 다행으로 잘 됐고, 주식도 뭐 제가 뭐 자신만만하다 하다가 어제 그제 또 이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런 확실한 것도 놓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뭐 보통 중간 이상은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회의감이 들고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예, 능력이 100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저처럼 능력이 한 2 정도 되는데 저는 일을 다 쓰니까 남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낫다라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예, 선인바이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구나. 이 서린바이오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주식 투자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 말고 뭔가 이 종목에 대한 통찰력을 가끔씩 보여주시는 또 우리 제가 이제 회장님을 모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서린바이오가 예전에 어떤지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료 임상을 하면 이 회사 거를 써야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의약품 특성에서 또 그런 매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적정한 수준, 마치 제놀루션처럼 그런 포지션이 됐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적정한 수준이 됐다라는 건데, 네, 태백삼형님 말씀처럼 주가도 바닥인데 더 거래량도 바닥에서 한번 튀어주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예, 요거 글쎄, 지금은 뭐 더 내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오르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서 신호가 나온다. 요 점입니다. 신호가 나오는 기준. 이게 추세 전환의 그건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한번 생기는. 그럼 지금보다는 이제 한 연말 정도 되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무튼 뭔가 그 뭔가 제가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생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을 아직까지 지금 떨쳐낼 수가 없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또 열심히 약을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동. 대동은 이제 단기 급락 패턴으로 가는데, 뭐 회사 가치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적당하고, 예. 가치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으면 단순히 이제 요런 거, 단순히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것, 가치 대비해서 싸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주가 대비해서 싸니까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뭐 1,000원 하다가 5,000원이 됐다. 가치가 2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그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대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평가고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예전 가격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럼 저가 매수는 한 8,000원 정도 이하에서 적정을 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11,000원 이하에서 보시는 것은 약간 좀 지금 시장 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다소 성급하다. 단기 급락 패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단기 관점에서는 바운딩 되는 자리가 10,000원에서 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단기 관점에서 10,000원 이하에서 사시면 되고, 그냥 뭐 절대 저평가 영역이라고 한다면 8,000원, 그 정도면 뭐 시장 상관없이 사셔도 되고,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M을 보시면 SM 선물, 주식 선물은 지금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영을 못 합니다, 선물은. 지금 선물이 4월물인데 3월에 공개 매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4월에 이 선물의 개념이란 게 4월에 약속된 가격에 내가 사고 팔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3월 안에 공개 매수가 끝나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은 미리 반영을 해버립니다. 즉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더 이상 분쟁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미 이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8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선물은 이미 공개 매수하고 무관한 가격을 가리키고 있고, 그게 8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매수해서 바운딩을 노릴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8만 원이 적정하냐라고 보면 요렇게 계산을 해 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최대 주주 쪽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20%입니다. 근데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면 거의 40%를 갖게 됩니다. 39.9. 그럼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많이 줄어듭니다. 유통 주식이 줄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사야 되고, 그러면 하방이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안 사더라도 많이 내려오면 살 거니까. 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있고 외국인이 17%고, 그리고 57%가 묶여 있는데 그 이전에 37%가 묶여 있던 SM에 비해서는 주가가 올라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이제 8만 원 정도가 예상하는 가격인데 88,000원에 선물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는 거기서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매력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라이크 기획이라든지 이런 SM에서 돈을 빼먹던 그 구조들이 사라졌을 때 SM의 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1,500억이 됐을 때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조를 해서 돈을 버는 업종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프리미엄을 붙이면 뭐 8-9만 원 정도? 그랬을 때 저 가격에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갖고 선물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큰 매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 그 뉴스 자체가 크게 뭐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상용화한다 이거는 한참 뒤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 6%에서 시간에 마이너스 17% 손절까지 손절을 하셨는데 대응은 어떤 대응을 하신다는 건지. 일단 대응은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억울하다 이렇게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받은 이후에는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고 저거는 아마 기자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아마 기사가 삭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래도 여기에 이제 파장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그 기자가 기자 생활에 어떤 타격을 입을 만한 상황까지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서 털고 싶은 쪽에서 뒷돈을 받고 그랬다. 뭐 이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거래량이 뭐 아주 압도적으로 터진 건 아니고, 일진전기가 지금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급하게 팔고 나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받은 이후에는 단기간에 부진한 주가 흐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뻥카 이후에 한참
허우적거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하셨으니까 추가 대응은 안 하실 것 같고 당분간 주가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